현장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 소비자가 알 수 없는 용어들로 계속 상황을 깨어내고, 너가 안 주기 때문에 공사가 마무리 안 돼서 넌 가게를 오픈 못 할 거야. 공포 심리를 이용해서 최대한 뽑을 만큼 돈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잠적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공사를 진행을 못한다. 약속한 날짜보다 중도금을 더 빨리 보내라. 잔금을 최소화시키려고 하죠. 벽에서 물이 새요. 제가 가서 벽을 뜯어보니까 이건 인테리어 팀의 시공 문제였어요. 신고를 하겠죠? 애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소비자들보다 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민사라는 딜레마가 몇 개월 혹은 몇 년 동안 소비자분을 괴롭히실 거예요.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의 몫인 거예요. 한 10개 중에 3개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오늘은 인테리어를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사기 사건에 있어서 내 원금의 70% 정도는 지킬 수 있는 팁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쓴 돈이 제대로 공사에 투입되고 있는지에 대한 불신, 혹은 공사가 끝난 이후에 하자가 발생했는데 이 책임 소재를 사용자가 져야 될지 아니 공간의 제작자가 져야 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에 대해서 힘든 점이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죠. 정말로 사용상의 하자인가 아니면 제작 중에 발생한 하자인가를 따져보셔야 되는데, 대부분 도망가시는 작업자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원래 그러는 거야. 혹은 너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우리는 몰라. 너가 사용하다 그렇게 됐는지, 우리가 만들 때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알아.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럴 때는 타사업체라거나 다른 작업자들에게 소정의 비용을 줄지언정 현장을 방문해달라고 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 업체가 아닌. 그럼 뭐 감리 같은 거를? 맞습니다.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아는 동생이 인테리어 사고가 난 거예요. 벽에서 물이 새요. 근데 이게 건물의 문제인지 인테리어 팀의 문제인지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법원으로 내용 증명하고 소송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저는 인테리어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가서 벽을 뜯어보니까 이건 인테리어 팀의 시공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탄원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같이 제출할 수 있게 도와준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인정이 됐고 하자보수 책임은 인테리어 업체가 지게 됐어요. 그걸 뜯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땐 제3자의 전문가를 데려와서 빨리 문제를 체크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약속했던 금액보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돈을 자꾸 더 달라고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공사인데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저런 문제가, 소비자가 알 수 없는 용어들로 계속 상황을 깨어내고 소비자한테 두려움을 주는 거죠. 너가 안 주기 때문에 공사가 마무리 안 돼서 넌 가게를 오픈 못 할 거야. 공포 심리를 이용해서 최대한 뽑을 만큼 돈을 뽑아내는 거예요. 혹은 계약서를 대강 써서 추후에 하자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시려는 분들. 가끔 인테리어를 할 줄을 모르는데 인테리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인 척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도를 줘가지고 상황이 서로 돈이 엮어서 돌다 보니까 사고들이 발생하거든요. 가장 악질 분들은 중간에 그냥 사라지시는 분들. 그냥 대놓고 나쁜 놈들이죠. 돈 받고 도망가는 사람들. 공사가 안 끝나요. 뭐 한 달 혹은 일주일, 2주일 기한을 약속을 하고 공사가 있는데 그 약속한 날짜에 공사가 끝나지 않죠. 실제로 공사하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딜레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소비자한테 통보하지 않고 현장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 이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말 쉽지 않은데요. 신고를 하겠죠. 근데 이건 민사잖아요. 형사가 아니고. 근데 민사의 과정 동안 창업해서 오픈하려는 가게는 오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의 몫인 거예요. 애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소비자들보다 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만났다 이런 분들을 하시면 그때부터라도 빨리 내가 증빙이 될 만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체크해보고 계속 수집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사 추가금 발생. 근데 소비자분도 조금 조심하셔야 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 도면상으로 계약을 했어요. 이 도면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계약이 됐어요. 근데 만들다 보니까 소비자가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거예요. 선반이 3칸이 아니라 4칸이면 좋겠어. 그러면 실장들은 현장에 이렇게 말하겠죠. 추가해요. 아, 네. 근데 이걸 정말 무서워하셔야 돼요. 생각 없이 네 하다 보면 나중에 추가금이 공사 금액만큼 나올 수 있어요. 정확히 중간에 추가금이 얼마인지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현장에서 정확하게 딜을 보셔야죠. 할까 말까 하는 건 하는 게 나아요. 애초에 이렇게 공사를 해놨는데 나중에 오픈 이후에 수정을 하시게 되면 그걸 뜯고 다시 재작업을 해야 되는 2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배수관 같은 게 있고요. 전기, 증설 작업 같은 것들이 있겠죠. 추후하려면 되게 복잡해요. 전기선이 갑자기 두꺼워져야 되는데 벽을 파야 될 수도 있고, 하수관을 이미 땅에 묻었는데 나중에 잘 막혀요. 그래서 하수관을 갑자기 두꺼운 걸로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공사할 때 바꾸면 큰 금액의 차이가 아니에요. 근데 추후에 바꾸면 엄청난 비용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일반인들이 체크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인테리어도 결국 사람이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별반 집이랑 다를 게 없어요. 집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상업 공간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믿을 만한 실장들이라 해서 잘해주세요 하고 아침에 커피 주고 가요. 근데 좀 질문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체크되고 있을까요? 이게 내가 살면서 불편했던 점들이 잘 적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도면 수정 비용이 있더라도 마음에 들 때까지 도면 수정하시고 공사 시작하세요. 공사를 급하게 시작하세요, 소비자분들이. 마음에 드는 가게가 생겼어. 근데 이 가게가 다시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덜컥 부동산에 계약을 하죠. 그리고 렌트프리를 한 달 줬어요. 그 한 달 안에 공사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고 나거나 공사를 다시 재작업을 해야 되면 렌트프리가 의미 없을 정도로 공사 비용이 더 많이 나가요. 렌트프리 비용 기간도 공사를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결정을 마무리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두 번, 세 번 변경하다 보면 나머지는 살면서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는 시점이 올 거예요, 분명히. 정말 가끔 계약서나 처음에 말했던 내용이랑 다른 자재를 쓰는 경우들이 정말 가끔 있어요. 내장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꿔치기 할 일은 크게 없어요. 근데 이제 마감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목재에 페인트를 칠하기로 했어요. 페인트가 칠하면 비싼 목재든 나쁜 목재든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페인트 칠하면 감춰지는 건데 하고 저렴한 나무를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소비자분께서 비싸니까 좋겠지가 아니라 내가 이 공간에 이 정도의 금액의 이 자재를 쓰는 게 맞나? 한번 체크를 해보고 초이스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공정표라는 게 있습니다. 구글에 공사 공정표를 검색해보세요. 그러면은 조금씩 다르지만 개요라는 게 있어요. 공정표를 받아요, 인테리어 업체에. 그 공정표를 보고 예상 날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순서대로 되고 있나? 를 체크해보는 게 중요해요. 혹은 전체 공사가 아니라 부분 공사를 하면 실장님들한테 어떤 공정들이 들어오나요? 한 3가지 공정이 들어온다고 하면 각 공정들은 며칠쯤에 마무리 될까요? 중간에 가서 꼭 한번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식으로 공정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보고 개요 정도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비자가 아는 만큼이에요. 소비자가 젊은 날에 노가다 현장에서 못질이라도 해보고 빗자루질이라도 하면서 작업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쳐다봤던 사람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뉘앙스로 알아요. 근데 노가다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뭐가 문제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소비자가 있고 없고 큰 차이 없다. 오히려 이걸 체크해보세요. 아침에 가서 오늘 뭘 시작하는지 체크하고 퇴근쯤에 가서 오늘 얼마나 뭐가 진행됐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3, 4일에 한 번씩만 들려도 보이거든요. 확확 공간이 변하니까. 이만큼 되고 있구나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옆에서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이 주인이 있으니까 더 신경 쓰겠지?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머리 아픈데요. 몇 억짜리가 아닌 뭐 1, 200이나 소금료의 공사는 계약서를 덜 안 쓰세요. 그냥 공사 기간이 2, 3일밖에 안 돼요. 그럴 때는 일단 문자로 몇 월 며칠, 상담 내용, 얼마, 며칠 입금했고 공사 내용 며칠부터 며칠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를 받는 게 엄청 중요해요. 이걸 꼭 체크하세요. 근데 왜 그걸 안 했다면 어떻게 돼요? 민사라는 딜레마가 몇 개월 혹은 몇 년 동안 소비자분을 괴롭히실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드린 이게 내용의 전부일 수도 있어요. 제가 소비자면 이렇게 적을 것 같아요. 하자 보수에 대한 문구를 어떻게 적어야 될까? 라고 고민해보면 제가 완공된 그 상태로 유지 기간을 얼마로 보는지, 사용상의 오염이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거, 기능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하는데 3개월, 6개월이면 대략적인 문제들은 다 발생하거든요. 기능적인 부분들, 뭐 수도, 전기, 뭐 문고리 등 하드웨어, 이게 생활 오염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몇 개월 동안 유지되는가, 하자 범위를 저라면 그렇게 결정할 것 같아요.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업체에게 이 질문도 되게 좀 슬픈 것 같아요. 얼마나 소비자들이 들어오면 잘하는 업체가 아닌 믿을 수 있는 업체라는 질문이 먼저 앞에 붙을까. 일단 이 사람이 시공 능력이 있는지 체크를 해야겠죠. 일단 첫째도 둘째도 그 사람이 만들었던 진짜 역사, 진짜 포트폴리오가 중요한데요. 저라면 그 실물의 공간에 가서 어떻게든 기다려서라도 그 업주나 그 소비자분을 만나서 들어볼 것 같아요. 이 사장님이랑 거래를 하셨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괜찮으신 분인가요? 좀 발품을 띄워서라도 실물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식으로 실물의 그 공간의 사용자와 대화를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싸고 좋은 것도 없고요, 비싸고 좋은 것도 없고요. 내 예산에 맞춰서 가장 가성비 있게 내가 원하는 공간을 도출해야 되는데
소비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은 이 예산으로 뭘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메타인지가 약한 것 같아요. 조금 힘들겠지만 여러 업체와 여러 대화를 통해서 이 금액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정확히 체크를 해보고 업체를 선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무리하면 사고가 납니다. 무리하면.